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생전 3차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전은 원래 3차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본문 분량이 긴 관계로 허생전은 4차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한국 서사문학의 흐름 그리고 고전문학 허생전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배웠고요. 그 다음 본문 내용 발단과 전개 일부분 배웠습니다. 발단 부분에서는 허생이 집에서 책을 읽다가 아내의 요즘 말로 하면 바가지죠.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책 읽기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오게 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온 허생이 제일 처음 찾아간 사람이 변씨였어요. 변씨. 이 변씨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서 근대적 상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대적 상행위. 여러분 그 내용을 잘 기억해서 다음 오늘 배울 내용 같이 연달아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교과서 328쪽이에요. 자, 허생전 본문을 오늘 거의 다 읽을 예정이니까 교과서 잘 따라오고 필기 내용 많지 않아요. 그냥 본문 책 읽는다 생각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 여러분들이 인물의 성격, 가치관 위주로 공부한 다음에 선생님이 가운데 얘기한 소설 속에 조선시대의 현실이 어떻게 나타나 있나 그거 유의해서 이 중요한 내용은 학습활동에서 다시 복습할 거예요. 학습활동에서 복습하는 내용을 같이 잘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328쪽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어. 내일 바다에 나아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보니 과연 허생이 30만 양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자, 처음 허생이 변씨에게 빌린 돈은 10,000냥이었어요. 이 10,000냥을 가지고 매점배석 행위를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이긴 하지만 근대적 상행위, 우리 조선시대의 산업공상에서 가장 천하다고 여긴 직업인 상행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30만 냥, 30배 이득을 얻었네요. 모두들 대경해서 크게 놀라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100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100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피를 거느리고 오너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조선 나라 안에는 시끄러운 일이 없어졌대요. 허생이 군도를 이끌고 빈섬으로 갔습니다. 빈섬은 이제 새로운 곳이죠. 조선을 떠난 완전 새로운 곳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볼게요. 빈섬으로 간 이유는 가난 때문에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그 도둑이었죠. 그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빈섬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고 울을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삭이 달렸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30만여 호나 되는 일본의 속주이다. 그 지방이 한참 홍련이 들어 구휼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100만 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생이 빈 섬에 가서
군도들과 농사를 지어서 또 상행위를 합니다. 무역이에요.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또 벌었어요. 그러니까 허생이 실험하는 모든 실험은 어떻게 보면 허생은 이 책을 읽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장사라는 거래요. 장사.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지만 그렇지만 이 장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냥 참 멋진 장사지만 조선시대에는 상행이라고 해서 좀 뭐랄까 천하게 여겨지던 직업인데 그걸 통해서 큰 돈을 벌어요. 이걸 보면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시대의 변화를 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 변화를 읽고 이 상행위가 앞으로 중요한 이 사회적, 경제적 토대가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야. 근대적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허생은 그러니까 어쩌면 박지원이 실험해보고 싶었던 것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허생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 실험이라는 것은 곧 상행위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쭉 읽을 거니까 330쪽 있어요. 330쪽. 330쪽 너무 많이 넘어갔네. 하고 이에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빈섬에 이제 백성이 2,000명이나 되었어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땐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가난했던 도둑들을 부자가 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이관을 새로 정제하려 하였더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 때 아예 나라를 만들 생각으로 온 것 같아요. 문자도 새로 만들고 어떤 법제도도 만들어서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여라. 최소한의 윤리만 가르친 다음 떠나게 돼요. 나라 제도를 정비하진 않고 부자가 되어서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면서 살도록 당부한 다음에 떠나게 됩니다.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하고 돈 50만 양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돈을 또 던졌어요.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양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허생이 처음 실험할 때 1만 양으로 나라의 과일값을 다 좌우할 정도로 조선의 경제 구조가 취약했어요. 그래서 돈 있으면 오히려 위험해진다 생각해서 다 버려버리네요.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습니다. 자, 누구를 데리고 가요? 글 쓰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걸 화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의 뜻이 대변된 허생을 볼 때 어쩌면 글을 아는 것이 화근이다. 조선 사회에서 뭐가 문제라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옆에 날개 문제. 허생이 글을 아는 자를 화근이라고 한 이유는 조선 시대의 어떤 이런 상황, 자, 현실과 유리된 채 현실과 유리됐단 말이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론과 관념, 공부로만 세상을 논하는 것이 양민과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화근으로 표현했어요. 현실과 동떨어져서 글 공부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화근이다라고 표현했죠. 어떻게 보면 박지원, 당시 조선 후기 실학자로 살았던 박지원이 조선 사회의 문제가 이것이다라고 진단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실제적인 경제활동, 무역활동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박지원의 생각이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박지원을 북학파 청나라 학문을 배우는 중상주의자, 상업을 중시한 사람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박지원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허생이 다시 어디로 오느냐? 다시 여기로 오게 됩니다. 다시 조선으로 오게 돼요. 331쪽.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10만 양이 남았다.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씨는 놀라 말했다.
그대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보지 않았소? 뭔가 옛날하고 똑같아요.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만냥이 어찌 도를 살찌게 하겠소. 그러니까 처음에 허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꼴로 변실을 찾아갔을 때도 당당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이렇게 거드름 피우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 돈이 있다고 해서 거드름 피우거나 돈이 없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이런 거 없이 돈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런 태도를 보여주죠. 하고 10만 양을 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에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릴길을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씨는 대경에서 일어나 깜짝 놀라 일어나서 절하여 사양하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허생 박지원이 내세운 허생이 약간 이중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보니까 글읽기가 화근이다라고 했지만 글읽기를 통해서 뭔가 진리를 깨우치려고 하던 사람이야. 앞부분 보면 10년 기약했는데 7년밖에 못했죠. 그리고 또 이자를 쳐서 줬더니 장사치로 보는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사치를 아직도 낮추고 있는 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 조선이란 사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어떤 문제와 모순을 보고 나아갈 바를 생각은 했지만 완전히 깨긴 힘든 거예요. 그 사회적 틀과 어떤 습관, 관념을 그런 얘기예요. 허생이 변씨에게 화를 낸 이유는 자, 허생은 아직도 장사치가 아니라 자신은 장사치가 아니라 산웅공상에 따른 사대부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관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아니죠.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가끔은 허생전하고 홍길동전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허생은 그 빈섬에 가서 나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나라를 세우지 않고 그냥 두고 나왔어요. 두고 나오고 홍길동 같은 경우는 율도국이란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 누가 완전히 제도를 깬 사람이야. 완전히 제도를 깬 사람은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고 변씨는 제도를 깨지 않고 그 제도 안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원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처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박지원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죠. 당시 노론의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였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질서와 그 틀을 깨진 않았어요. 반면에 홍길동전의 율도국은 완전히 조선사회를 깨어버린 새로운 이상사회라면 이 박지원의 허생이 만든 빈섬은 조선사회를 발전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한 작은 실험의 장이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생이 지닌 삶의 목표는 그릴 게 있습니다. 사실은 산웅공상 중에서 사로서의 삶의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쳐서 받겠다는 변씨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사대부로서의 자존심이 아직 있는 사람이죠.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완전히 떠나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얘기했던 이 박지원과 그 다음 정약용 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사는 어떤 사회적 관념, 이 프레임, 틀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길동전에 홍길동이 그렇게 사회를 완전히 깨고 변혁할 수 있었던 것은 홍길동전의 저자라고 알려진 허균이 어쩌면 서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 두 사람은 완전 양반 사대부 중에서도 높은 간직까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틀을 완전 깨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허균은 서자였기 때문에 사회의 벽을 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홍길동전의 작가는 허균이 아닌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연구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가가 만들어낸 이상 세계가 작가의 어떤 틀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기는 좀 길었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허생은 아직 조선사회의 틀을 깨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걸 좀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요? 허생원 댁입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 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은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냈지요.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주려 하였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당연히 거절하겠죠. 한 장 넘겨주세요. 322쪽입니다. 322쪽.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양을 버리고 10만 양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십시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요. 그러니까 허생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조선 사대부이지만 전형적인 조선 사대부예요. 전형적인 조선 사대부이면서 그 안에서 사회개혁과 사회개혁을 원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생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는 이건 필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조선 양반들의 이 안빈낙도 정신처럼 아주 가난해도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된다. 그 정도네요. 조선 양반들의 안빈낙도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이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다.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그죠. 아직 조선시대적 아직 근대적 인간형은 아니에요. 허생은 봉건적 인간형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까지가 포지션이 되겠네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내는 동안에 두 사람의 정의가 날로 두터갔다. 우정이 깊어진 거예요.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를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를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1000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100냥이 열이라 또한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일을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마한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요. 대개 만냥을 가지면 좋게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고울이면 한 고울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지요. 묻에서 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10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10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있는 동안 장사치라도 잠시만요. 이게 선생님이 잠시 일시정 잠시만 할게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 자, 본인이 한 이 장사의 방법이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네요. 위험한 방법이죠. 여기까지가 소설의 전개가 쭉 읽을게요. 병들게 만들 것이요. 교과서 333쪽 가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좀 많이 읽게.
시험 범위를 해야 돼서 처음에 내가 선뜻 만냥을 끼워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으니까 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냥을 지닌 사람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오.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기 100만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변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 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자, 이게 뭐냐면 남한 병자호란에서 남한 산성에서 왕이 오랑캐 청나라의 이 적장에게 3번의 절을 하던 굴욕적인 패배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지금 변씨가 경제 얘기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당시 정치적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청나라에게 보복하자고 이제 북진론까지 일었어요. 청나라에게 우리가 너무 치욕적인 굴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청나라를 전쟁을 해서 우리가 물리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한 얘기죠. 요즘으로 치면 세계의 가장 강대국하고 우리가 전쟁 한판 하자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론으로 막 정해져서 막 정계에서 막 얘기될 정도로 그만큼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청나라의 문물도 배우지 않았죠. 그런데 이걸 물었습니다. 북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겠소. 우선 졸수제 조성기로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고, 반개거사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미를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다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지요.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좋기 구황의 머리를 살만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변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변씨는 본래 여기까지가 발단입니다. 여기까지 발단, 전개예요. 전개 되겠습니다. 전개 내용은 길었습니다. 전개에서는 크게 변씨 허생의 실험, 첫 번째 매점매석을 통한 돈을 모는 실험과 두 번째 군도를 이끌고 가서 빈섬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는 실험, 그 다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었어요. 자, 시간이 조금 내고 그러겠네. 변씨는 본래 이완, 이정순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요 분은 실존 인물이에요. 우리가 허생이나 변씨 같은 사람은 소설 속의 허구적 인물이고 박지원이 허생전 열알기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허구적 인물이지만 이완은 실존 인물입니다. 여기 나오죠. 조선 중기의 무관으로 효종 제위 시절 왕을 후위하던 군영인 어영청 대장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고전소설 보다 보면 실존 인물이 가끔 소설 속에 툭 튀어나와요. 자,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설의 현실감, 이 이야기가 마치 있었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역할을 많이 하죠. 박시전에서도 그래서 20액이 나오고 청나라 장수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이완은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항이나 여염에 혹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334쪽 가보겠습니다. 소인이 그분과 상종해서 3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릅니다. 그는 이인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네와 같이 가보세.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의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체하고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키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그죠? 이 대장은 그야말로 조선의 무관이었고, 변씨는 아무리 큰 부자라 해도 장사치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대화에도 봐도 소인이라고 나오죠. 위계가 명확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밖에 세우는 게 너무 민망해서 자주 말했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한 밤에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굉장히 좀 홀대한 거죠. 허생이 자신을 찾아온 의아를 어떻게 대하는가 아주 홀대했습니다. 밖에 세워두고 반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 것은 이것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완을 통해 대변되는 당대의 무능한 위정자에 대한 허생의 반감과 불신, 아주 홀대하고 있잖아요. 밖에 세워놓고 일어서지도 않고 반말까지 했어요. 사실 조선이라는 사회는 위계관계가 아주 분명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있을 수 없는 태도인데 이렇게 막 대하는 걸로 봤을 때 박지원으로 허생으로 대변된 박지원, 그의 생각은 당시 위정자들이 굉장히 무능하고 그래서 좀 반감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줄군 것만 쓰세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뒷부분 읽고 학습활동까지 해서 시험 범위 허생전은 4차 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